자를 줄은 알았어요. 그런데 네. 일기 때 한 번 한 게 있으니까 자를 때 자르더라도 한 최소한 1년은 하고 자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5월 1일 날 해고됐으니까 한 100일 정도 딱 지나서 해고가 된 겁니다. 그런데 왈츠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어서 그렇죠. 플로리다에서 하원 의원도 했었고 워낙 첫 번째 지명자라서 이 해임이 굉장히 놀랍다라고 언론에 많이 이제 나왔던 건데 사실은 한 달 전쯤에 이미 여러 명이 그 해임되거나 재배치됐다고 합니다. 특히 네. 외교안보 라인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뭐 중국과 관련해서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자르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중 앞에 익숙한 사람들이 잘려 나가는 시기가 온 건가 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TV 쇼에서 You are fired 했잖아요. 사람 자르는 역할을 했잖아요. 일기 때도 사람들 정말 해임 쉽게 했잖아요. 뭐 저 국무장관,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 트위터에 그냥 너 잘렸어 이렇게 해임했어요. 또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이제 국가안보보좌관부터 해임이 시작됐어요. 자, 백악관의 암투라고까지 해도 될까요? 그 암투가 불러올 글로벌 정세 변화. 이 어려운 것을 설명해 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이승원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어려운 것을. 이승원입니다. 아니 많은 그때-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네. 그때 렉스 틸러슨 이런 사람들 트위터에 네. 기억나요. 제가 저 유튜브 제작하면서 그때 했는데 그냥 거기다 써요. 너 해고됐다고. 그래요. 일기 때 국무장관. 일기 때. 네. 네. 그때는 트위터로 해고된 사람이 여럿 있었죠. 여럿 있었어요. 네. 그때는 그 북한과 한참 협상을 하던 2018년, 2019년이라서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트럼프 스토커라고. 그래서 아침마다 눈 뜨면은 날씨와 트럼프가 전날 새벽에 무슨 말 했나 맨날 봤는데 어느 날 봤더니 틸러슨을 트위터로 해고했다는 거예요. 당시 1기 국무장관이었어요. 네, 첫 번째. 그런데 그분은 심지어 아프리칸과 순방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 트위터로 그거 보고 나 해고됐어? 이래서 그 일정을 축소하고 다시 돌아오는 정말 굴욕적인 장면이 국무장관이. 국무장관이 더군다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누구 이제 해임됐다라는 소식 듣자마자 네. 갑자기 그 틸러슨 장관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시 시작됐구나.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국가안보보좌관 그 자리라는 게 되게 중요한 자리잖아요. 우리 잘 몰라서. 보좌관 그러면 네. 보좌관? 좀 낮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일단 딱 추진하는 사람은 일단 대통령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국가안보보좌관, 왼쪽에 국무장관, 그 네. 옆에 국방장관 이런 이제 그걸 이제 어떤 서열은 아닌데요. 그 중요성을 말씀드리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외적인 모든 외교안보 정책을 조율하는 사람이 국가안보보좌관, NSC 뭐 보좌관 이렇게 불리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대통령으로 내정되면 취임하기 전에 가장 먼저 그 NSC의 보좌관을 누가 맡을까가 항상 그 언론의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네. 더군다나 미국은 국무장관 아닙니까? 전 세계 일을 국무라고 표현하잖아요. 자기네 그 내치처럼. 네. 이름 자체가 굉장히 웃기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국가들은 외교장관, 외무장관이라고 이름을 짓지. 그렇죠. 국무장관. 포린 팔러시.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미국은 미국은 전 세계가 우리 업무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굉장히 오만한 거죠, 사실은. 예, 굉장히 제국주의적인 네. 느낌을 저는 받았었는데 이름이 그렇듯이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차이가 있다면 NSC 보좌관 같은 경우는 그 뭐 상원에서 비준 받을 수 없어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청문회 거칠 필요가 없고 장관급, 차관급은 다 이제 청문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와 철학적으로 가장 또 일치하고 또 나에게도 뭐 충성심을 보이고 이런 복심들을 주로 안보보좌관으로 앉히곤 했었죠. 네. 전에 존 볼튼 존 볼튼 뭐 이렇게 또 싸우고 해줬지만 거기 네. 네 그래서 예전에 그 키신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뭐 닉슨 대 키신저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국무장관이자 국가안보보좌관이잖아요. 안보보좌관도 했군요. 네네. 그걸 잠깐 동안 겸임까지 했을 겁니다. 그래서 네. 그 미국에서는 이 국무장관 자리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그 이름이 많이 언급되기도 하고 기록됐는데 국무장관 만만치 않게 항상 그 호흡을 맞춰야 되는 게 보좌관인데 네. 100일밖에 안 돼서 이 사람을 잘랐다니까 이 상당한 뉴스긴 하죠. 네. 네. 마이크 월츠. 마이크 월츠. 네. 그러니까 왜 5월 잘랐대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아니 제가 자를 줄 You are 알았는데 fired. You're fired 했는데 자를 줄은 알았어요. 그런데 네. 일기 때 한 번 한 게 있으니까
이게 사람이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기때는 실수를 최대한 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를 때 자르더라도 한 최소한 1년은 하고 자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5월 1일 날 해고됐으니까 한 100일 정도 딱 지나서 해고가 된 겁니다. 취임 기준. 그런데 처음에는 이유는 분명히 있었죠. 3월에 시그널 게이트라고 그 게이트가 한번 터졌잖아요. 그 네. 시그널이라는 그 채팅 앱을 통해서 국가 안보, 그 예멘 후티 반군 공격 사실을 민간 앱인 시그널에서 그때 무슨 논의했다는. 기자인가 네, 네, 들어갔죠? 네. 거기에. 민간 앱에서 논의한 것 자체가 너무나 황당한 거고 국가 정말 기밀 사안이고 지금 군사 작전이 진행되는데 몇십몇 분 초 단위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앱을 통해서 소통한 것도 문제였는데 그 당시에 그 제이디 벤스 뭐 그 헤그세스 국방장관 쭉 해서 한 8명 정도가 그 안에 단톡방에 있었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름을 헷갈렸는지 아틀란틱이라는 정말 유명한 신문사의 한 편집인을 하필이면 네. 잘못해서 초대해버린 초대한 거예요. 거예요. 초대해버린 네, 거예요. 네, 네. 네. 골든 아니 그럼 뭐 그 사람은 대박이죠, 완전. 막 벤스 뭐 이런 사람들, 국무장관, 막 부통령 이런 사람 들어와 있는 네, 시그널 방에 들어왔으면 그 사람은 보고 있다가 네. 죄송한데 제가 잘못 들어온 것 같다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나가고 본 거예요? 이 기자들이 굉장히 그렇게 뭐 예의 바르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기회를 네. 못 보죠. 네. 그래서 더군다나 편집장인데 이걸 기사를 쓸까 말까 일단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 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그 소통 방식이나 이런 걸 보고 이 골드버그 편집장이 보다 못해서 물론 이것도 뭐 기사화하기 위한 명분이었겠지만 보다 못해서 일부를 공개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멘 후티 반군 공습이 한 3월 중순쯤에 일어났고 이 애틀란틱이 이걸 공개한 이런 논의가 더군다나 시그널이라는 곳에서 논의됐다. 그리고 나 같은 민간인을 실수로 초대했다. 얼마나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냐를 3월 24일 날 공개하면서 다 폭로가 된 겁니다. 근데 아주 일부만 공개를 했는데 백악관 대응이 굉장히 좀 이상했던 거예요. 뭐 트럼프도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 이후에는 이 골드버그 편집장이 열이 받아가지고 전체에 있었던 걸 다, 그러니까 대부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쭉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게 3월 말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시그널 게이트로 일단 가장 먼저 해고돼야 될 사람은 그 골드버그를 잘못 클릭해가지고 초대한 이 왈츠였기도 왈츠가 하고. 클릭한 거예요? 예, 왈츠가 네. 클릭한 걸로 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국방장관이니까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해임해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트럼프가 고민을 한 달 정도 했겠죠. 네, 그러다가 결국은 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일단 놔두고 보좌관 먼저 해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보도될 때는 또 해고 시작된 거야 이러면서 시그널 게이트 얘기만 쭉 나왔었는데요. 며칠 뒤에 다른 보도, 뉴욕타임즈인가 어디에서도 보도를 했더니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2월에 네타냐후 그 이스라엘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해서 뭐 기자회견하고 네. 했었잖아요, 트럼프와. 그런데 그때 트럼프 만나기 전에 뭐 백악관에 룸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옆방에서 이번에 해임된 마이크 왈츠 보좌관과 네타냐후가 뭔가 대화를 나눴나 봐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이 가장 원하는 거, 이란에 대해서 공습을 해야 되겠어.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왈츠 보좌관이 그거 검토해 볼 만한 일이야 라면서 네타냐후 총리와 이 왈츠 보좌관 간에 뭔가 그 이란 공습을 두고 약간 공감대를 형성한 듯한 대화가 오고 갔나 봅니다. 너무 앞서갔고. 너무 앞서갔죠. 왜냐면 전쟁 정말 싫어하는 게 트럼프고 모든 전쟁을 다 24시간 내에 끝낸다고 공언했던 게 트럼프인데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왈츠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옆에 사람들이 보고 어쨌든 전달을 했겠죠. 그래서 겉으로는 시그널 게이트에 책임을 물어서 왈츠 보좌관을 해임했지만 2월 달에 이 네타냐후와 뭐 내통까지는 아니지만 대화한 것 자체가 네. 사실 상당한 괘씸죄에 걸린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겹친 거죠. 앞서 후티 반군 공격한 것도 미국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통해서 한 거겠죠? 미군이 했는데 미군이 했어요? 네. 아. 그게 사실은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거죠. 왜냐면 이스라엘 가자 그 근처에 미군이 있어요? 있죠. 그래요? 미군이 직접 한 거예요? 후티 네, 반군한테? 네, 그렇습니다. 후티 반군은 뒤에 이란이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미군 그 얘기를 참 잘해주셨는데 대화 내용에 보면은 네. 제이디 벤스 대통령, 이 고립주의의 어떤 상징과 같은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아니 우리 미군이 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유럽 애들은 또 무임승차하고 있어 뭐 이런 글들이 쭉 나온 거예요. 굉장히 적나라하게. 네. 그래서 네. 뭐 거의 기생충 뭐 이런 표현까지 이제 썼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내심하고 있는 그 속내가 너무 적나라하게 다 나오니까 이거를 이제 본 사람들, 유럽 사람들도 그렇고 다들 너무 이제 열받아 있는 상황이기도 했었고 미국 그 의회에서도 계속
이제 헤그세스 국방장관 잘라라. 사실은 왈츠를 자르라는 얘기는 많지는 않았었어요. 헤그세스가 먼저 잘려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았었는데 어쨌든 예, 첫 번째 케이스가 됐습니다. 아직 후임은 안 나왔고요. 후임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지금 네. 일단 국무장관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대신하기로 했어요. 루비오가 대신하고 있고. 루비오가 대신하기로 했고. 루비오는 예전에 뭐 대선 후보기도 하고 그러지 네, 네, 않았어요? 네. TV 안 나와요. 스코프 우리가 관세만 봐서 그런 거예요? 제가 TV에 스코프 퍼센트 말고는 안 나와요. 그 마크 루비오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일 드리고 잘하고 있는데 역대 국무장관 중에 이렇게 존재감 없는 장관은 그렇죠. 예, 처음이에요, 진짜. 네. 그러니까 부시 행정부 뭐 파월 국무장관부터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뭐 얼마 전에 블링컨 4년 국무장관 내내 했었죠. 그리고 트럼프 때는 이제 여러 명 좀 잘리긴 했지만 국무장관의 어떤 존재감이라는 게 상당했잖아요. 네, 폼페이오 장관 뭐 북미 회담 이제 주동적으로 네.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오바마 때도 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4년 했죠. 그 이후에 상원 출신인 존 켈리가 또 4년 했죠. 그래서 오바마 8년 동안 그 국무장관 2명이었습니다. 4년씩 완전히 깔끔하게 어쨌든 일을 해결하고 떠났는데 네. 트럼프 때는 아시겠지만 국방장관 뭐 거의 4번인가 3번인가 바뀌었고요. 그 4년 짧은 시기에 국무장관도 한 2번인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뭔가 레거시를 조금이라도 남기고 사라졌다면 지금처럼 현재 국무장관처럼 이렇게 존재감 없고 언론에 안 나오는 장관은 또 처음이라고 예, 미국 언론에서 우리 국무장관 어디 갔어요? 거의 이런 분위기로 보도를 네.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월츠 보좌관이 잘린 다음에 그 대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인지 어딘지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저 공산주의 국가, 저 전제 국가에서도 시진핑 직함은 3개인데 어떻게 루비오는 4개를 갖고 있니? 막 약간 조롱조롱. 이 정도로. 네. 그래서 실제 국무장관 지금 당연한 본인 업이죠. 네. 그리고 왜 국제개발처 트럼프가 되자마자 간판 먼저 뜬 세계 먼저 안 하겠다고 네, 해서 네. 간판 뜬 USAID 거기 처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문서관 우리 뭐 국립 그 뭐 이렇게 문서 담당하는 네. 그 있잖아요. 거기 관장도 대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가안보보좌관까지 대행해서 직함이 지금 4개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시진핑도 공산당 총서기, 주석, 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딱 3개만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조롱조롱 비교를 하면서 어쩌다가 4개의 직함을 갖게 됐니 뭐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죠. 루비오가 그러니까 핵심 세력에서 비껴나 있는 건 사실입니까? 전형적인 개입주의자, 네. 전형적인 그러니까 공화당의 어떻게 보면 외교 안보에 기존에 있었던 아들 부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뭐 개입주의자인데 지금 완전히 트럼프로 전향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본인의 생각이 있다기보다는 네. 트럼프가 하는 대로 그대로 읊고 있는 거죠. 네. 사실은 네오콘인데 사실은 네오콘즈에 가까운 사람이었죠. 네, 예, 네.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미국이 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네, 미국의 어떤 우세나 어떤 패권을 세계 곳곳에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리고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 당시 매티스 국방장관 해임을 하니까 당시 의원이었던 이 지금 현재 국무장관이 그러면 안 된다고 비판했던 게 루비오예요. 근데 네. 지금은 트럼프 앞에서 그냥 소위 말하는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들이 찾고 있어요. 지금 실종됐다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저기 월츠 그 안보보좌관 해임한 이 뒤 배경에 또 무슨 음모론자, 극우 음모론자가 있어서 네. 이 사람이 자꾸 트럼프한테 이 사람들 잘라라 한다는 그 말은 뭐예요? 이게 조금 믿기 어려운데요. 네. 이 로라 루머라고 그 극우 우리 음모론자. 트럼프 관련해서는 네. 뭐 이보다 더한 일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음모론자예요. 직업이 음모론자. 로라 루머. 예, 이름이 루머예요? 이름도 또 루머예요. 그 스펠링까지 같은지 모르겠는데 31세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그 지난 대선 기간에 좀 관심 있게 사진을 보신 분 계시면 아마 기억나실 텐데 굉장히 화려한 옷에 찾아봐야겠네. 화장도 좀 진하게 하고 트럼프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서 있는 어떤 젊은 여성이 보일 겁니다. 네. 그런데 플로리다 그 개인 집에서도 보이고 아니면 트럼프 전용기에서도 보이는데 이분이 31세고 그거 음모론자인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9.11 테러가 미국 내부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자작극 뭐 거의 네. 이런 분위기죠. 그리고 해리스와 토론할 때 트럼프가 주장했던 거기도 한데
뭐 그 이민자들 일부가 뭐 개와 고양이를 먹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트럼프가 TV 그때 토론을 논란이 했잖아요. 됐던 그 네. 뒤에 이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로라 루머가 그때 X 같은데 글을 올렸던 걸 그대로 트럼프가 인용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그 음모론자도 나름 그 수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좀 로직이 있거나 이러면 그렇지 그냥 뭐 들을만하다 싶을 네. 뭐 그 정도 수준이면 좀 이해를 할 텐데 너무나 황당한 주장을 하는 이 로라 루머 말에 트럼프가 상당 부분 설득이 돼서 여러 가지 실수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많고 지금 선거 떨어질라 그러느냐. 그래서 로라 루머랑 멀리해라, 격리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경선 기간에 한참 나오다가 사라졌다가 트럼프가 이기고 나니까 다시 최근에 또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또 트럼프한테 왈츠 보좌관에 대해서 좀 음해성 발언을 했나 봐요. 당신은 마가, 뭐 고립주의자 이런 그 입장인데 사실은 왈츠는 내가 보기에는 네오콘과 별다를 바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한 것 같고 거기에 트럼프가 1차 설득이 됐고요. 또 두 번째 분이 계신데 두 번째 이분은 뭐 음모론자는 아니고 트럼프의 복심이라 불리는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이 네, 있어요. 네. 가장 처음에 지명했던 비서실장. 플로리다하고 특히 공화당의 뭐 전략가 컨설턴트로 한 20, 머리가 엄청 좋다면서요. 뭐 네. 20 몇 년 동안 그쪽 업계에 계셨기 때문에 전략 조직 이런 거에 굉장히 능하신 분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 문고리 권력 정도 될 것 같은데 수지 와일스에 대해서 상당히 의존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자신의 비서실장과 자기의 비선이 그런 얘기를 동시에 하니까 뭐 결국은 왈츠 해임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사 읽으면서 비서실장이 그렇게 반대해서 해임됐다면은 뭐 오케이. 그런데 로라 루머라는 그 음모론자의 말에 같이 설득됐다라는 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미국의 레거시 언론도 로라 루머에 대해서는 비선 또는 측근이라는 표현을 쓰는군요. 측근이라는 표현 공식적으로. 네네네. 많이 나왔습니다 언론에. 31살. 31살이라고. 제가 지금 기사 보니까 네. 이번에 왜 카타르에서 초고가 항공기 선물 받았는데 네. 강성 지지층 측근들로부터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네. 그래서 비판했나 봐요. 처음으로 트럼프를 비판한 게 아마 이 건일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 뭐 좀 멀쩡한 것 같기도 한데 이것만 멀쩡합니다. 이것만 멀쩡한.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아, 어떤 일을 해도 트럼프를 옹호하고 네. 심지어 더 극단으로 몰고 가는 그런 그 어젠다를 만들었던 사람인데 이번에 카테르로부터 4억 달러에 해당하는 그 비행기를 이제 선물 받는 거에 대해서는 네. 의외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근데 비판하는 논리는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로라 루머는 아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걔네들 뭘 믿고 그 중요한 비행기를 받냐? 뭐 그 안에 예를 들면 도청 장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혹은 네. 도덕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뭐 정확한 그 로직을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그 지금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한데 다들 이유는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안보적인 차원에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대통령이 더군다나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뇌물을 받을 수 있냐 뭐 이런 비판도 있고 어차피 그거 재개조하는 시간에 우리가 돈 들여서 계약한 지금 비행기가 있거든요. 전용 비행기가 네. 한 27년에 나오기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거 뜯고 고치는 시간에 27년이면 우리 비행기 나온다. 뭐 이런 로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로라 루머는 이번에는 좀 옳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하지만 얼핏 봤는데 네. 상당히 위험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다. 네, 음모론자. 단순히 음모론자가 아니라 그 내용들이 너무 좀 정도를 넘어서는 것 같아서 어떻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좀 트럼프 해봤죠.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이게 미국 사회가 서구 사회가 그런가요? 나이는 연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연하죠. 무슨 레빗이죠? 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 27살 아니에요. 그렇죠. 백악관 대변인. 대변인 보좌관도 아니고 대변인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홍보수석 네. 그런 거잖아요. 네. 네. 우리 대변인 홍보수석은 되게 60대잖아요. 보통 5, 60대가 많이 했죠. 네. 대변인도 최소한 40대, 50대가 많이 했죠. 네. 그런데 27살. 27살. 그리고 지금 아주 당차게 트럼프의 대변인으로서 정말 말 그대로 대변하는 자로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기자들과 티격태격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는데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만족하고 있을 것 그럴 것 같습니다. 같은데요. 네, 현재까지는. 화법이 제가 뭐 몇 개 짤만 봐서 화법이 예를 들어 뭐 인권단체, 인권기관의 직원들 해임한 거에 대해서 뭐 시민단체라 했는데 비판 여론이 많습니다라는 질문을 딱 하면 네. 그것은 행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은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그것을 한 것입니다. 바이든이라면 못했을 겁니다. 다음 질문. 이런 식의 화법을 쓰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심층적인
그런 논의를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 논리나 어떤 명분으로 방어하기 힘들 때는 네.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도 대변인의 하나의 뭐 기술이죠. 대변인이 왜 공격적인 사람도 있고 좀 방어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레빗은 역대급 공격적인 대변인이 아닌가 싶고요. 얼마 전에도 그랬었죠. 이 프랑스 한 그 아, 의원이 독일어. 예, 그 자유 여신상 내놔라 했더니 우리 아니었으면 니네들 지금 독일어 쓰고 있었을 거야. 뭐 이렇게 정말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해가지고 와 트럼프 옆에 레빗은 너무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죠. 네. 그것도 어쨌든 뭐 실력이죠. 대변인으로서 굳이 평가하자면. 네. 네. 근데 논리적인 걸로 따져보면 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아무 말 대잔치 답변이거든요. 다만 말이 빠르고 달변일 뿐이지. 네, 네. 네. 그런데 그게 지지층한테 먹히고 지층들은 시원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데 아마 이 성격 나쁜 기자들이 지금 한 100일이니까 그나마 허니문이지 네. 한 1년 버티겠습니까? 저 관계를 어느 순간 폭발할 것 같은데요. 예, 이 제가 교수 좀 두고 보시기엔 1년 안 돼, 1년 못 버틴다. 뭐 보죠, 잘해봤자 뭐. 한 1년 한번 볼까요? 네. 네, 네. 어쨌든 아니 뭐 트럼프 주변의 사람들이 1년 이상을 잘 못 버팁니다. 근데 이기 행정부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기 행정부는 네. 원래 조각을 할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에 딱 이렇게 마음에 충성. 맞는 사람들 중심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래 가지 않겠어요? 그랬는데 왈츠가 잘렸잖아요. 아, 그래.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야기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기 때 국무장관, 국방장관, 특히 안보보좌관 여러 명이 잘랐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1기라는 건 딱 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잘랐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정말 충성파를 걸러서 임명을 하고 혹은 지명을 했는데 벌써부터 시범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으니 네.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러니까 조금도 못 믿는 것 같아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일단 그냥 제거하는 게 하나의 어떤 앞으로의 스텝이 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아마 그 볼튼 전 안보보좌관한테 그 대였다라는 그 어떤 배신감 이 좌절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뭔가 좀 깨름직하면 일단 자르고 보자 이렇게 더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생각하면 1기와는 다르게 운영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스텝이 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1기보다 더 심한 건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제가 뭐 우려할 것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우리 카운터파트가 그쪽이기 때문에 네. 자주 바뀌는 게 좋지 않거든요. 우리도 가면은 그럼요. 우리 국가무 보좌관 카운터파트는 그쪽 보좌관이고, 네. 그 지난 정부 때는 셜리번이 4년 내내 있어서 어쨌든 안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것도 사실이죠. 이 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어쨌든. 그런데 왈츠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어서 그렇죠. 플로리다에서 하원 의원도 했었고 워낙 첫 번째 지명자라서 이 해임이 굉장히 놀랍다라고 언론에 많이 이제 나왔던 건데 사실은 한 달 전쯤에 이미 여러 명이 그 해임되거나 재배치됐다고 합니다. 특히 네. 외교안보 라인 관련해서 그 파이낸셜 타임스인가 보도였던 것 같은데 한 6명 정도가 약 한 달 전에 해임 혹은 재배치됐다. 그런데 다 NSC 뭐 입법 담당, 뭐 기술 담당, 정보 담당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뭐 중국과 관련해서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자르고 뭐 로라 루머나 그 아까 말씀드린 비서실장이 저 사람 좀 아닌 것 같아 뭐 자르고 뭐 이런 내부의 암투라는 게 이 궁중 암투라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여러 명 잘랐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중 앞에 익숙한 사람들이 잘려 나가는 시기가 온 건가? 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건 그 알렉스 웡이라고 NSC 마이크로스 바로 옆에 부보좌관이 있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지금 김정은하고 좀 만날 것 같은 느낌을 계속 주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이 알렉스 웡이 그 대북 정책에서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리 언론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왈츠랑 같이 잘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북 그래요? 네네. 네. 네. 지난 알렉스 웡은 기사 많이 나왔었어요. 많이 나왔죠. 대북 관련해서 네.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집에 일기- 갔어요? 네, 집에 갔어요. 같이 갔어요. 왈츠랑. 왈츠랑. 아, 그래서 우리 그 뭐 앞으로 이제 한반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알렉스 웡까지 뭐 100일 만에 잘렸으니 앞으로 계속 울퉁불퉁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말이 나왔으니까. 네. 그 어떤 전문가 분들은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있는 과정에서 네. 결국은 그 맥락으로 그러니까 북핵 문제 때문에 접근하는 것도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정학적으로 북한의 역할이 비중이 커졌다. 트럼프에게는 중국을 잡아야 되니까 네네. 북한과 다가가서 가까워지면 네. 중국에서 또 북한을 떼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북한의 비중이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들었거든요. 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일리 있는 분석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 외신에서 보면은 리버스 키신저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역 키신저 전략이라고. 네. 그러니까 72년에 닉슨이 중국을 갔던 이유는 이미 당시 소련과 중국은 완전히 왼수지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냉전 시절에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이용한 거죠. 이 공산국가 근처도 안 갔던 더군다나 무려 공산주의를 너무너무나 혐오했던 닉슨 대통령이 중국에 갈 정도니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던 거겠죠. 근데 최근에 푸틴과 이제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그 외교 전문 지를 읽다 보면 그 리버스 키신저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반대로 한다, 반대로 이거죠? 한다는 네. 거죠. 당시에는 중국을 취했지만 이번에 러시아를 취해서 중국을 견제한다. 뭐 어떻게 보면 데칼코마니처럼 맞는 얘기긴 한데 그런데 그게 안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 이렇게 많아요. 그것도 설명하자면 또 복잡한데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러시아를 중국 견제용으로 우리 쪽으로 조금 더 밀착시키고 그렇다면 북한도 같이 가야지 이게 그 맥락상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 전략적인 대전략의 어떤 맥락에서는 충분히 북한이 굉장히 중요한 롤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할 거고요. 아마 이거는 그 트럼프에도 캐릭터와 관련된 건데 일기 때 그 하노이에서 참담하게 정상회담이 실패한 이유는 저 망할 그 존 볼튼 때문이야 이런 게 있어요. 네. 그 존 볼튼은 자기 그 자서전에서 또 트럼프 욕을 엄청나게 해놨잖아요. 네. 그냥 뭐 드라마 쓰듯이 그냥 다 기술해 놨잖아요. 네, 장면별로. 네, 네. 근데 모든 세상의 자서전은 그 과장과 축소가 있기 때문에 걸러서 들어야 되겠지만 항상 자기 위주로 쓰길 마련이죠. 인간이라는 게 뭐 그렇죠. 그런데 아마 많은 일들이 뭐 사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 뭔가 레거시를 만들고는 싶었는데 그 실패했다라는. 근데 사실은 자기 정신이 지금 다른 데로 팔려 있었잖아요. 그 변호사가 청문회 하던 또 그 시기에 하노이 정상회담하고 딱 시기가 맞물려서 하여튼 여러 가지 있지만 북한과 뭐를 이루지 못했다는 그 아쉬움과 전략적인 그 차원에서 두 가지가 맞물렸을 때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는 건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혀 잃을 게 없죠. 오히려 지금 관건은 한번 하노이에서 실패하고 66시간 기차 타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울분을 지금까지 아마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네. 김정은이 네, 네. 대화에 나설 것인가 오히려 그게 더 관건이죠. 트럼프는 아마 대화적 할 겁니다. 당장 10월 달에 에이펙 우리나라에서 하잖아요. 경주에서.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트럼프가 올 거고 혹시 저번처럼 또 판문점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석에서 온 김에 네. 그때도 일본인가 갔다가 깜짝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한테 전화해서 야 지금 판문점에서 잠깐 보자 해서 그때 급하게 만난 거였거든요. 예. 2019년 6월이었죠. 그건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 거기 나서겠는데 것이냐? 그게 관건이죠. 우리가 알 수 없다 이거죠. 그렇죠.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렇죠. 상처를 많이 받은 그때는 어쨌든 김정은이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데 다시 이제 질문 돌아가면 북한도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잘만 된다면 트럼프로서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겠죠.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레거시도 있고 전략적으로도 맞고 또 뭐 농반 진반 얘기하지만 실제 그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김정은만 뭐 협조해 준다면은 자기는 이제 많은 것을 업적을 4년 안에 빨리빨리 만들 수 네. 있을 테니까. 그리고 북한과 대화를 하고 예를 들어 국교 정상화 한다면 그건 정말 엄청나게 역사에 남을 만한 기록이지 않습니까? 북한핵, 이란핵,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뭐 마무리하면 네. 주면 어때요? 뭐 그렇죠. 전쟁 막으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그걸 다 세트로 해결한다면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네. 오바마는 뭐 하기 전에 미리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인데 트럼프는 만약에 그걸 다 끝내고 난다면 왜 못 받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바마가 받았기 때문에 더 받고 싶어 할 거야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측면이나 뭐 지금 전략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쩌다가 북한 얘기로 빠졌네요. 네. 북한이야 뭐 우리한테 북한. 늘 중요한 네, 문제니까 네. 다시 백악관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백악관. 흔히들 이렇게 말해요. 예전에 axis of adult라 그랬잖아요. 아, 어른의 축. 네. 네. 네오콘 중심으로 해서 요즘 국무장관 했던 그 체격 큰 국무장관, 그 저기 폼페이오? 폼페이오라든지 뭐 렉스 틸러슨이라든지 네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 너무 그 우방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 날아갔잖아요, 결국.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변에는 진짜 충성파만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진짜 이거 뭐 트럼프를 견제할 이게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이번에 그나마 뭐 누군가는 네오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굉장히 온건한 보수주의자 왈츠를 해임한 걸 보면 정말 충성파, 지금 헤그세스 국방장관이나 아까 전향했다는 루비오 장관 같은 사람만 주변에 남아서 결국은 아무 소리 못하고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그 엑시스 오브 어덜트였습니까? 그 어른의 축이라고 해서 1기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틸러슨 국무장관 그리고 뭐 매티스 국방장관, 맥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 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트럼프가 너무 막 화내고 뭐 이렇게 갑자기 정책 뭐 추진하려고 직진하려고 하면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고 말렸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미국의 그 레거시 미디어에서 이 어른들이 계셔서 그나마 트럼프가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걸 잘 방어했다. 그래서 어쨌든 잘 버텨줬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어른의 축이라는 게 사라진 상황이라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고 그렇죠. 그 국가정보국 같은 경우도 털시 게버드라고 여성 그분을 국장으로 앉혔잖아요. 그분도 전형적으로 뭐 전쟁은 절대 안 되고 뭐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정보부터 모든 헤드를 다 그냥 고립주의 혹은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채워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스펙타클이 벌어질지는 좀 기대를 그런데 해봐야죠. 뭐 누가 옳다 미국의 정책 중에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익이 중요하니까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는 다행인 게 네. 막 전쟁 좋아하는 호전적인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정말 위험할 텐데 그렇죠. 가급적 그 나라 일에 왜 개입하니? 돈 들어. 이런 사람들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네, 주변에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은 생각으로 남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네. 제가 너무 간단하게 정리하나요? 네. 아니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건 뭐 1차적으로는 좋은데 문제는 어떤 글로벌 지정학적인 위기가 발생해서 미국이 진짜 큰 형님의 역할을 해줘야 할 때 그래서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제 지구 질서가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익숙한 질서는 네,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신 그 외교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 3가지 부류가 경합을 네. 벌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뭐 개입주의자 혹은 뭐 전통적인 그냥 미국의 어떤 대외 정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아들 부시 때 그 네오콘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고 미국의 어떤 그 강력한 국방력과 경제력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우위를 점하고 패권을 절대 잃지 않으며 이 모든 것을 지구 곳곳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투사할 수 있다. 이런 게 정통 외교 안보 라인이었거든요. 미국의 대외 정책. 왜냐하면 어쨌든 세계 최고의 경찰 국가로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그 네오콘들 혹은 등등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퇴각하고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일단 약간 뒤로 물러나고 지금은 소위 말하는 자제론자 그러니까 더 이상 개입하지 말자.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JD 그 벤스 부통령. 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헤그세스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자제론자들입니다. 개입하지 말자. 우리 그 체력도 떨어지고 한마디로 군사력도 떨어지고 돈도 없잖아. 경제력도 예전만큼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잖아. 지금 무역 적자, 재정 적자 얼마인데. 그래서 웬만하면 개입을 줄이자라는 게 이제 자제론자인데 대략 이제 상하원 분포도로 보면은 전통적인 그 외교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 40% 공화당 민주당 할 거 없이 그리고 지금 제이디 벤스로 대표되는 그 자제론자 이런 사람들이 한 40%그 중간에 끼인 사람들이 또 있대요. 한 15%에서 한 20% 정도 네. 차지하는데 그 우리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프라이어리티 뭐 우선론자 뭐 그 우선순위론자 뭐 이런 식으로 그 한국말로 옮기면 조금 이상한데 뭐 우선순위론자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분들은 개입은 가급적 자제하되 꼭 해야 할 건 하자 뭐 이런 반드시 거예요. 하자. 그러니까 네. 대표적으로 대중국 견제 정책에 있어서는 확실합니다. 네, 매파들인 거죠. 대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의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위협이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모든 군사력, 외교력, 에너지를 다 투입해야 된다. 하지만 다른 거 예전에 뭐 중동에서 전쟁 나면 개입했지, 유럽에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도 마음에 안 들지. 이 어떤 거에서도 우리 돈 쓰지 말고 정말 필요하고 유일한 적에 대해서 모든 걸 집중하자라는 게 이 우선순위론자들의
그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자제론자와 약간 그 경계가 좀 모호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뭐 선택과 집중 뭐 쉽게 표현하면 이런 네, 정도인데 그쪽에 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론을 제공하는 사람이 지금 국방부의 정책 차관 그 콜비라는 사람이에요. 네. 원래 뭐 국방부 장관 시키는 거 아니야라고 처음에 관측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상원에서 인준 4월에 통과해서 정책 차관. 지난 트럼프 일기 때는 정책 차관본과 뭐 다른 쪽이었습니다. 네. 군비 쪽 담당하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분을 많이 인터뷰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트럼프의 생각을 가장 정확하게 읽어낸다라는 분으로 알려져서 이 콜비 작년 여름에도 중앙일보인가 뭐 단독 인터뷰하고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고 주한미군의 역할도 중국 견제용으로 언제든지 쓰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부류로 지금 경합을 하고 있고 이번에 왈츠가 아웃되는 걸 보고 역시 이제 자제론자들이 조금 더 득세하기 시작했나 보다. 목소리에 힘을 받기 시작했나 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루비오는 그럼 중간쯤 됩니까? 제가 보기에 그런데 루비오는 자제론자들과는 약간 거리감이 있어서 존재감이 없다고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루비오 국무장관이요. 네. 이거 뭐 제일 중요한 게 국무장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네, 다른 나라들과의 그 개입 여부에 대해서. 지금은 트럼프의 내러티브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데 저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합니까? 네. 예전에 그 네오컨적인 그 입장은 유지하되 그냥 이 정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그냥 삭제해버린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네. 네. 그래서 앞에서 네네네네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아까 루비오 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 직함이 지금 4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른 직함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데요? 네. 네. 그런데 그 얘기는 얼마나 존재감이 없고 하는 일이 별로 없으면 저걸 다 붙여놨을까. 저는 보자마자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요즘 외신 보시면 루비오 얘기는 거의 안 나오고 그 위트코프 특별대사 얘기를 제일 많이 듣지 않으셨을까요? 누구죠, 그 사람? 그분이 네. 원래 중동 특사였어요. 그리고 켈로그라는 분이 러시아 쪽 그 대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동하고 러시아 문제 각각 일어나니까 이걸 각각 특임 대사를 그 지명을 한 겁니다. 이분들은 좌비 외교관도 모두 아니에요. 그냥 부동산 개발업자 뭐 그냥 직업이 부자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위트코프는 트럼프의 또 골프 친구로도 유명하고 네. 네, 그런 분들이 가서 네, 또 뭐 전쟁도 중재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러시는군요. 네. 네. 근데 그 켈로그 특사도 별로 이제 그 미션을 발휘하지 제대로 못했던지 모든 디벨로퍼들이 곳에 또 협상 잘해요. 이게 뭐 네? 금리 같은 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 위트코프가 모든 협상에서 지금 다 이름을 드러내고 있어요. 뭐 중동 문제, 그 가자 문제, 이스라엘 가자 문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또 이란 핵 협정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밑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데 국무장관 이름은 사라지고 이 특사 이름만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네. 마크 루비오의 그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죠. 이야기하셨으니까 이란과 네. 시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유화적인 입장 내놨어요. 근데 사실은 그 네.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교수님이 계속 설명하고 계시지만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대화하자 이런 거예요. 네. 이란 핵 협정을 일방적으로 탈퇴한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니죠, 솔직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식인 거예요. 네. 굉장히 좋게 말하면 실용주의적이죠. 실용주의. 실익이 있으면 뭐든지 한다, 뭐 이런 거였고. 아시겠지만 2015년에 이제 JPCOA라고 해서 포괄적 그 핵 관련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란 협정. 그런데 오바마의 뭐 업적이었죠. 큰 업적이죠. 네. 네. 그런데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이란과 협정하는 것도 싫고. 이게 미국과 이란과가 아니고 미국과 여러 그 네, P5가 다 포함됐어요.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중국 제외하고 유럽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6개국이 합의한 게 이란 협상이었고 그때 굉장히 성공적인 협정으로 평가받았는데 2018년에 일방적으로 이란 핵 협정 나 인정 안 해. 그래서 탈퇴해 버립니다. 미국이. 그때 트럼프였죠. 그런데 최근에 한 3, 4월에 이란 최고 지도자한테 서한을 보냈대요. 야, 이거 딜 다시 좀 우리 협정을 하자. 하메네이한테. 하메네이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우디에 가셨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도착했죠. 그래서 앞에 이제 중동 사람들 쭉 앞에 있는 그 포럼 기조연설에서 나는 이란 지도자들과 희망적인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있다.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바이든인 줄 알았어요. 이란과 관련해서 나는 영원한 적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란에게 내가 지금 올리브 가지를 전달하고 있으니까 빨리 잡아라.
이게 영원하지 않다. 내가 지금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협상하고 빨리 끝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란을 향해서 굉장히 유화적인 발언을 했고요. 오늘 뭐 시리아도 그렇고 하여튼 중동 전반에 거의 평화 전도사가 아닐까 생각하게 할 만큼 유화적인 발언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십니다. 협정 깰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 사람들 못 믿는다. 네. 뭘 믿고 쟤들이 핵을 끝까지 폐기하겠느냐. 뭐 이란한테 그렇게 속았다. 네네네. 오바마는 네. 이렇게 깼거든요. 네네. 그럼 그때와 상황이 뭐가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 없죠. 개인적 믿음 뭐 이런 거. 대통령이 달라졌네요. 대통령이 달라졌죠. 네. 그래서 이란을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오바마가 한 거라서 마음에 안 든다. 일단 나왔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는 어쨌든 뭐 그 아브라함 협정 뭐 전에 한번 이제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아랍 연맹들을 좀 이렇게 묶으려고 노력했던 게 트럼프 1기 때의 어떤 외교적인 정책이었거든요. 그걸 확장해서 사우디까지 쭉 지금 확장하려고 오늘 내일 이제 회담을 할 텐데 이란을 어쨌든 진정시켜야지만 중동의 평화가 그래도 찾아오는 거잖아요. 또 이스라엘이 공습할 명분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 모든 그 중동의 전 관련된 스테이트를 향해서 네. 네, 나랑 협상하고 대화하자,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자 이런 발언을 하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어떤 입장에 대해서 뭐 평화주의자라고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는 않고요. 그냥 돈 쓰기 싫다는 겁니다. 전쟁 나면 돈 쓰니까 그런 입장에서 나 이익이 되면 가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가지 않는다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오늘 어제 그러니까 현지 시간 13일 이란을 향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얘기도 했네요. 이란과 협상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사실 지금 미국과 가장 가까운 친구들 보면은 예전에 우리랑 전쟁했던 나라들이야.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실 베트남이 대표적이죠. 네, 10년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네요. 네, 역사를 보면 뭐 영원한 적은 진짜 없죠. 과거의 적이 지금 친구가 되기도 하고 이런 거니까. 그리고 시리아에 대해서는 그 12년에 부과했던 온갖 제재들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 그 아사드 정권 내전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경제 제재가 한 13년 정도 됐는데 오늘 뭐 전격적으로 다 해제하겠다고 일단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명분은 있죠. 사우디가 요청을 한 데다가 작년에 그 아사드가 축출됐지 않습니까? 네, 작년 말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그 과도 정부가 지금 진행 중인데 어쨌든 그 눈에 가신 아사드가 나갔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얘네들이 괜히 이제 미국과 계속 척진 상태로 있으면 딴짓할 수 있으니까 니네들이 관리해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한 것 같아요. 사우디 측에서도. 그래서 일단 모양새도 만들어줬죠. 우리가 가서 먼저 시리아 제재 뭐 리프트 할게 이러면은 조금 면이 안 서는데 사우디가 그 역할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게 됐네요. 그래서 오늘 그 시리아와 이란 관련해서 이런 발언을 했을 때 옆에 뭐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많은 발언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면 주로 옆에 측근들이 박수 많이 칩니다. 박수 많이 치죠. 네. 네. 기립박수까지 나온 것 같아서. 이란 입장에서는 네. 이란도 그런데 굉장히 미묘하잖아요. 네. 이란이요. 네. 그러니까 그 원리주의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수년 전에 또 거대한 민주주의 시위가 일어났었고 네. 그 시위 후에 개방파 대통령이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여기 나와서 설명해 주시는 여러 전문가분들 말씀이 하메네이도 과거처럼 그렇게 강력하지 않다. 언제든 배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네. 개방 쪽에 비중을 들 수도 있다. 그 당장에 대통령이 개방파 대통령이 됐으니까. 네. 그럼 요 맥락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하메네이가 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하메네이의 어떤 입장이 예전에 초강경이었고 2019년에 그게 어떤 맥락이었는지 모르겠는데 2019년에 하여튼 아베 당시 일본 총리가 가서 트럼프랑 좀 대화를 해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란 가서 그게 좀 생뚱맞죠. 왜 아베였는지 그 제가 조금 더 다시 기억을 되짚어봐야 하는데 그랬더니 그때 하메네이가 표현이 트럼프를 더 프레지던트라고 부르지 않고 that man이라고 했나 봐요. 그 사람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랑 상종도 안 해 거의 막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19년 현재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하메네이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너무 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최근 이 중동 전문가들이 쭉 관찰해 본 바에 따르면 하메네이도 입장이 조금 달라졌고 그래서 지금 오만이 중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만 그쪽에서 계속 물밑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믿는 건지 이제 트럼프가 중동에 간 김에 이란 플러스 이제 시리아까지 이런 평화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그 이란에서
그 시위가 엄청 났죠. 특히 이제 여성들 탄압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언론 통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시위가 있었고 경제는 워낙 오랫동안 경제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율이 네. 엄청 높지 않습니까? 최근에 여론조사를 이란에서 했는데 80% 이상의 국민들이 미국과의 대화를 찬성한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최근에 뭐 대화를 잠깐 했더니 이란 화폐 가치가 20%인가 올랐다고 하는 보도도 본 것 같고요. 수치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또 작년 7월에 신임 대통령이 그 페제스키안 대통령인가요? 네, 네, 네. 이름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도 공약사항의 제 1번이 서방 세계와 대화를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가장 개혁적인 대통령이라고 네이밍된 그 페제스키안이 당선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포석이 있었던 거죠. 서방과의 대화를 해야만 하는 극한 네. 상황에 이란이 몰렸고 하메네이도 사실 이제 경제가 계속 이렇게 안 좋고 민심이 안 좋아지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배는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권력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군다나 또 트럼프가 또 하자고 손을 내미니까 일단 저걸 좀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그래서 미묘한 그런 기류 변화들이 좀 읽힌다고 합니다. 이란 네, 네. 지도자들 사이에서.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이란 핵 문제 한 10여 년 더 된 것 같은데요. 또 됐죠. 네. 협상 자체가 테헤란 타결된 게 들어갔을 15년이니까. 때 당연히 시도는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 거기 이제 코디네이터 통해서 이제 거기 외교부 통해서 이렇게 하면에 인터뷰를 한번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요청. 아니 뭐 요청. 공식적으로 했겠어요. 네, 네. 되면 뭐 저 멀리서라도 네. 그 이슬람교가 그게 목요일인가요? 이렇게 하면에 한 번씩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길에 옆에 서 있다가 네, 네. 마이크라도 한마디. 택 붙여서 네, 네. 이렇게 핵 문제에 대해서 네. 하나 해보려고 했는데 그쪽 사람들은 제가 느꼈던 그때 느낌은 네. 얘 좀 이상한 애다. 그러니까 신 같은 거. 아. 하면에는 그때는 정말 신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히 인터뷰할 어디 생각을 아시아에서 해? 이게 삐쩍 마른 기자가 와서 네. 우리 신하고 인터뷰를 하려고 하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아, 사이에 그럴 한 10여 년 사이에 하면에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렇죠. 국민들이 이제 끌어내려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네, 네. 뭐 영원한 지도자는 사실 웬만하면은 불가능하죠. 네, 네, 그래서- 사실상 재정일치 그렇죠. 국가잖아요. 네. 대통령 위에 있는 게 하메네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그런데 어쨌든 하메네이 자체도 약간 그 기류 변화가 있다고 하니까 이란 핵 협정은 어떤 식으로든 좀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 또 이제 트럼프 쪽 얘기가 계속 바뀌고 있나 봐요. 아니 어저께는 뭐 우라늄 농축을 3점 몇 % 얘기하더니 또 오늘은 또 수치가 달라지고 도대체 정리 좀 해서 와라 또 이런 불만이 내부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요. 사실 그 오바마 당시 2015년에 협정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그때 충분히 서방 세계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정도면 됐다고 해서 협정을 맺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지만 이제 플러스 벽돌 하나 얹어서 이제 뭔가 성과야 우리가 이걸 해냈어 이런 거 명분을 하나 주겠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뭐 될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우디가 방문한 건 어떤 의미가 있고 사실은 네.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 때는 사우디하고 이제 뭐 이렇게 잘 관계가 잘 안 됐잖아요. 그랬었죠. 사우디가 예전에 무슨 뭐 기장관 누구 죽이고 막 이러면서 네네. 미국과의 관계 개선하려고 바이든이 사우디 갔다가 또 좀 푸대접 받고 오고 이거 여기는 저 트럼프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트럼프는 그 오일 왕국들을 좋아해요. 네. 트럼프는 중동을 사랑합니다. 돈이 많은 곳이 일단 좋은 거겠죠. 그래서 보통 미국 대통령 뭐 멀리 갈 건 없이 오바마 대통령이나 혹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첫 번째 해외 순방지가 우방국이었어요. 뭐 영국을 제일 먼저 간다던가 우리는 아시아를 제일 먼저 왔나라고 약간 저도 이게 착각을 했었는데 딱 첫 번째 해외 순방지가 어쨌든 정치적인 메시지인 거잖아요. 근데 동맹국을 먼저 찾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오바마 보니까 영국 가고 혹은 캐나다 가고 이런 식이었는데 트럼프만 일기 때도 보니까 첫 해외 순방지가 그때도 사우디였어요. 중동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에도 사우디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그 빈살만 그 사우디 왕세자를 엄청나게 비난했던 거는 그 미국 시민권자였던 그 언론인 그 워싱턴 포스트 그 기자였죠. 그 사람이 대사관에서 암살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상 그 빈살만 왕세자가 이 왕조에 대해서 비난하는 미국 시민권자를 죽인 거야. 이런 이제 설명으로. 그 기자가 미국 시민권자였군요. 미국 시민권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인을 죽인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사관에서 정말 어쨌든 살인이 일어났고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바이든은 대놓고 비난했고 사우디를 왕따 만들 거야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2022년 한 중반쯤 가니까 소비자 물가가 8% 9%까지 올라가지고 정말 역대급이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 미국 사람들은 그 가스값 차를 많이 타니까 그 기름값에 워낙 민감한데 오늘 뭐 1갤런에 얼마였던 게 다음날 가니까 막 2배 돼 있고 이러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서 민심이 안 좋아지니까 왕따 만들 거야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그 빈살만 우리 왕세자를 만나러 바이든이 직접 갑니다. 그게 2022년 후반기였나 그랬을 겁니다. 네, 7월이었군요. 7월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 왜 이렇게 주먹 인사해가지고 또 한번 외교적 논란이 있었어요. 보통 악수를 해야 되는데 주먹으로 인사했나요? 뭐 그래서 코로나 때여서 그러면. 그랬나요? 네. 하여튼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게 외교적인 결례라고 또 한참 시끄러웠기도 네. 했어요. 그래서 가서 대화를 나누긴 했는데 겉으로는 사우디 그 왕세자가 그 바이든 그러니까 증산 요구했던 거거든요. 5일 증산하라고. 근데 들어주는 척 말로는 했는데 실질적인 증산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어쨌든 그 체면을 상당히 구긴 거죠. 결국 가서 굴욕적으로 협상을 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트럼프는 아예 같이 다 필요 없고 이념 필요 없고 그냥 돈이 되고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만날 거야. 뭐 이런 기조를 지난 1기 때도 그렇고 지금 2기 때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해외 순방지로 중동을 선택한 건 굉장히 트럼프 입장에선 자연스러운 선택지가 아니었나 싶어요. 뭔가 빈살만과는 바이든보다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은 왠지 합이 맞는 것 같죠. 개인적으로도. 네. 네. 이게 정치 지도자라는 게 사실은 뭐 이념, 철학, 뭐 당의 뭐 여론 뭐 있지만 사실은 빈살만도 굉장히 실리 중심.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지금 뭐 아랍, 뭐 팔레스타인도 문제 있지만 실리적이죠. 그래서 이 리더십 사람들의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리더 간의 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예전에는 그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그 전에는 소련 연구하는 연구자들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91년에 붕괴되면서 그 연구자들이 다 네, 이제 네. 실업자 됐다고 뭐 우스갯소리로. 근데 예전에 제가 공부하던 그 워싱턴 대학에 어떤 교수님이 하버드대를 나오셨는데 그분이 불행하게도 소련을 전공했어요. 그런데 이제 동구권이 붕괴하니까 야, 나 진짜 뭘 연구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 이러시던 분이었거든요. 농반 진반. 그런데 그분이 연구한 게 그런 거였어요. 캐릭터라는 게 얼마나 이 협상에 영향을 주는 것인가. 네. 그래서 당시 레이건과 고르바초프 이 둘이 아니라 뭐 레이건과 뭐 다른 사람, 뭐 혹은 뭐 고르바초프와 뭐 예를 들어 뭐 닉슨, 뭐 예를 들어 이런 조합이었다면 안 됐을 과연 것이다. 됐을까?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적인 측면에서 연구하시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어쨌든 사람이라는 게 합인데 지도자라고 해도 바이든과 빈살만은 왠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트럼프와 빈살만은 왠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 실질적인 내용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 포인트도 있죠. 뭐 서로 마음에 들면은 뭐 같은 협상이라고 하더라도 네. 하나라도 더 의제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어쨌든 트럼프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서로 준비를 많이 해간 것 같습니다. 두 나라 다 대륙의 맹주고. 그렇죠. 네. 네, 중동에서는 이제 이란에 대항해서 사우디는 항상 중동의 맹주가 되려고 하고 실제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벌써 6천억 불 뭐 협상 딜 그 사인했다고. 근데 또 뭐 일부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야 1기 때부터 해온 거고 사실 봤더니 3천억 불밖에 안 되더라 뭐 이런 또 약간 트럼프 입장에서는 축치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중동을 선택한 거는 지금 뭐 중국하고도 지금 안 좋고 막 이러니까 관세 전쟁으로 얼마 스위스에서 좀 미국이 한 발 뒤로 물러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더 성과를 내야만 하는 외교 행사인 건 또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질문 한두 개만 더 드릴게요. 시간이 네. 저희가 쫓기네요. 그래도 항상 제가 이 질문 드려요. 사실 이거 좀 뭐 답은 들어도 잘 이해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뭐와 확 다르게 아까 이제 자제론자라고 이제 그 네. 범위를 네네. 그러니까 가급적 미국을 간섭하지 않는다. 벤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그러면 미국은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분쟁에도 가급적 개입 안 하려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여긴 달라요. 그렇지 않으면 네타냐후한테 너희 왜 그렇게 세게 나오니? 이번에도 또 때렸단 말이에요. 어제도. 네. 네타냐후가 지금 말을 안 듣습니다. 귀를 완전히 닫고 있어요.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하는 게 목표라고 어저께인가도 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무기 안 주면 되잖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 네. 드리면 네.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음. 참 이 부분 이해가 안 됩니다.
바이든도 가자 지구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네타냐후를 그러면서 비난하면서 계속 무기는 무기 계속 줬잖아요. 지원했잖아요. 네. 네. 트럼프도 지금 그 끊지 못하고 있는 거겠죠. 그게 어떤 메커니즘인지 모르겠으나 우크라이나는 지원하면 안 되고 또 이스라엘은 지원해야 된다라는 또 그러니까요. 공화당 내에 목소리들이 여전히 또 있기 때문에 네. 노력은 하지만 또 트럼프라고 해서 100% 자기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네타냐후가 워낙 버티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굉장히 틀어진 상황. 그러니까 뭐 중동에서 뭐 예를 들어 사우디와 어떤 딜을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이러면 우방이기 때문에 네타냐후 혹은 이스라엘 측에 뭔가 넌지시 우리 이거 할 거야라고 얘기를 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란하고 핵 그 딜하는 것도 사실 이스라엘 엄청나게 반대하는데 그것도 물밑 접촉하고 이런 것도 이스라엘 쪽에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미국대로 굉장히 그 나름대로 화가 나 있는 상태죠. 그 네타냐후는 본인 고집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나고 있죠. 그래서 가자 지구는 지금 거의 공습으로도 죽지만 배고픔으로 아이들과 노인들 뭐 그러니까요. 죽고 있죠. 네. 네. 아사 작전에 들어간 거죠. 네. 네. 자, 맞습니다. 미중은 90일간 일종의 휴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네. 아시겠지만 관세를 확 낮춰서 일단 한 이제 중국산 제품이 일단 한 30% 정도 한 네, 90일 가지고 둘 다 시간을 좀 뭐 번다고 할까요? 네. 네.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어떤 애널리스트가 그 딜 갑자기 굉장히 좀 획기적인 드라마틱한 결과였잖아요. 생각보다는 물론 90일은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애널리스트가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이 둘이 크리스마스를 구했다. 크리스마스를 구했다. 이 얘기가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안 가지만 그거 이거 지금 네. 그 의미도 있지만 어떤 맥락이냐면 저는 이제 보자마자 그 진열대가 텅 빈다. 네, 네. 네. 왜냐하면 그 미국 애들은 10월부터 한참 이제 할로윈부터 해서 추수감사절 그리고 크리스마스 연말로 갈수록 굉장히 이벤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모든 소매 업체들은 그 크리스마스 그 중국산 싼 물품들 인형, 뭐 연필, 지금 트럼프가 뭐 30개 왜 필요해? 5개 인형 있으면 충분하지 뭐 이랬던 그 모든 물건들이 재고가 쌓아져 있어야 돼요. 이미 여름에. 그래야지 겨울 장사를 하거든요. 가을 겨울. 그런데 그래서 지난 4월 21일 날 비공개 회동으로 홈디포 막 타겟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트럼프한테 이러다 다 죽어 막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열대와 저는 미국 국채 가격 때문에 이 딜이 가능했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맥락에서 이 애널리스트가 크리스마스를 구했다. 네. 그런데 90일이라는 거 우리가 보기엔 꽤 긴 시간 같지만 사실 그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캘리포니아 연안에 배들이 들어왔다가 지금 돌아서 가고 이제 텅텅 비었다라는 그 사진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다시 또 오더를 해야 되고 또 선박 들어오면 그 또 라인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3개월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게 이 불확실성을 제거했다고 볼 수 있는가? 아니다가 지금 대체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이 있고 저도 뭐 동의하고요. 그래서 양쪽 다 급한 김에 일단 해놓고 90일 뒤에 이걸 어떻게 정리할지 저는 그걸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 설명 들으면 우리 좀 이렇게 안개처럼 알 듯 말 듯 했던 게 참 정리가 챗 GPT처럼 촥촥촥 정리를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이승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